안녕하세요. 일타 강사 와인 여신입니다. 까베르네 소비뇽 잘 아신다고요? 과연 그럴까요? 오늘 영상 보시면 까베르네 소비뇽의 정말 모든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와인 여신입니다. 산지오베제 편에 인기에 힘입어서 포도 품종 편을 몇 가지 더 만들어 보려고 해요. 오늘은 포도 품종의 왕이죠. 까베르네 소비뇽입니다. 까베르네 소비뇽은 우리가 와인을 마시면 가장 먼저 접하는 품종 중에 하나이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생산량이 가장 많은 품종이에요. 20세기를 통틀어도 1990년부터 2010년대 중반까지 메를로가 잠깐 추월했던 시기를 제외하면 가장 많이 재배된 품종은 계속 까베르네 소비뇽이었거든요. 지금 이 순간에도요. 이렇게 생산량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게 까베르네 소비뇽은 전 세계 정말 다양한 산지에서 재배를 하거든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프랑스, 미국, 칠레 뿐만이 아니라 캐나다에서도 나오고요. 레바논에서도 나오고 심지어 중국에서도 나오거든요. 까베르네 소비뇽은 이름에 많은 정보가 있습니다. 까베르네 프랑과 소비뇽 블랑 느낌이 오시나요? 이 두 가지가 교배해서 만들어진 품종인데 17세기 정도에 자연적으로 교배를 했을 거라고 추측해요. 근데 이건 DNA 분석을 통해서 밝혀진 거지만 그 전에도 이름의 유사성도 당연히 있고 까베르네 프랑이 가지고 있는 블랙커런트나 연필심의 향 그리고 소비뇽 블랑이 가지고 있는 이런 풀의 향을 다 가지고 있는 게 까베르네 소비뇽이기 때문에 이런 유전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라는 거는 계속 의심받아 왔죠. 하지만 우리는 기원이 궁금한 건 아니잖아요. 왜 재배자들에게 이렇게 까베르네 소비뇽이 인기가 많을까요? 아주 단순한 이유죠. 까베르네 소비뇽은 껍질도 두꺼운 데다가 나무도 강건해요. 병충해에도 좀 강하고 기후에도 강한 모습을 보이면서 그리고 사람들이 까베르네 소비뇽을 생각하면 생각나는 그런 캐릭터들을 일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한마디로 재배와 양조에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까베르네 소비뇽의 역사를 얘기하면 보르도를 빼놓을 수 없죠. 보르도는 까베르네 소비뇽의 거의 기원지 같은 곳이지만 보르도에서는 블렌딩을 하지 않은 단독으로 까베르네 소비뇽을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 보르도의 와인은 와인의 역사상 상당 기간 동안 가장 인기가 많은 와인이었기 때문에 이 보르도 블렌딩은 와인의 역사상 가장 긴 시간 동안 인기가 있었던 블렌딩이기 때문에 많은 생산자들은 이 보르도 블렌딩의 구조와 복합성을 재현하기 위해서 많은 투자를 해왔습니다. 제가 한람편에 얘기했듯이 나파밸리의 초창기 모습도 그랬고 슈퍼트수간도 보르도 블렌딩이잖아요. 이렇게 다양한 기후에서 까베르네 소비뇽이 자라는데 이러한 기후는 까베르네 소비뇽의 풍미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까요? 이 서늘한 기후에서 충분히 숙성하지 못한 까베르네 소비뇽에서는 약간 초록의 포분이나 초록 피망 같은 향이 나거든요. 요즘 약간 유행하듯 이 까베르네 소비뇽에 대한 테이스팅 얘기하실 때 피라진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게 대표적인 덜 익은 까베르네 소비뇽이 가지고 있는 초록 피망 향을 뜻하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과학적으로도 이 피라진이 아주 소량만 들어가 있어도 사람의 미각과 후각을 굉장히 거슬리게 한다고 해요.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아주 초고가의 와인을 제외하고 나면 제가 생각할 때 잘 만든 와인의 특징은 튀거나 거슬리는 게 없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 이런 피라진 향을 가지고 있는 까베르네 소비뇽을 계속 접하시다 보면 까베르네 소비뇽에 대한 인상이 좀 안 좋아질 수 있을 것 같다는 우려가 들기도 해요. 이와는 반대로 이렇게 온화한 기후에서 자란 까베르네 소비뇽은 어떤 특징을 갖냐? 블랙베리, 블랙체리, 블랙 올리브 같은 블랙 과실의 향이 강해집니다. 하지만 또 너무 더운 지역으로 가게 되면 이게 조금 더 재미하게 변하는 성향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나치게 온화한 기후라던가 아니면 그 해가 지나치게 온화했다거나 이런 경우에 만든 까베르네 소비뇽을 또 접해보시면 반면 굉장히 너무 찐찐하다라는 느낌도 받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까베르네 소비뇽에 또 잘 알려진 대표적인 풍미 중에 민트와 유칼립투스가 있는데요. 민트 같은 경우는 파라진의 수치는 좀 낮춰질 정도로 따뜻하지만 그래도 비교적 서늘한 기후인 지역들에서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호주의 쿠나와라던가 워싱턴주의 와인들에서 이러한 현상들이 좀 나타나거든요. 이 유칼립투스 같은 경우는 좀 재밌는 게요. 실제로 유칼립투스 나무를 심은 서식지에서 나타나는 향이에요. 대표적인 게 소노마 지역 그리고 호주의 일부 지역인데요. 학자들이 연관성에 대해서는 지금 연구하는 단계인 것 같아요. 특별히 밝혀진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까베르네 소비뇽의 또 하나의 특징은 오크를 통한 숙성에 있죠. 이 오크 숙성을 통해서 포도 품종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태닌은 조금 감소시켜주면서 이 삼나무의 향이나 바닐라 같은 향을 더해서 자연적인 향의 풍미를 더해주게 되죠. 그리고 생산자들은 우리가 품종을 블렌딩 하듯이 오크의 종류나 뉴오크나 사용한 오크들 등을 블렌딩을 통해서 이 풍미를 또 조절하기도 하거든요. 오크통의 사이즈는 오크의 향의 강도를 결정을 해요. 제가 한람편에서 프로모트에서 어마무시하게 큰 오크를 사용하는 걸 보여드린 적이 있죠. 이렇게 큰 오크를 사용을 하면 와인의 용량 대비 접촉하는 면적이 적어지기 때문에 오크 향을 조금 감소시키는 반면 오크를 작은 걸 사용하면 와인의 용량 대비 접촉 면적이 넓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오크의 향을 어느 정도 강하게 가져가냐를 생산자가 결정할 수 있다는 거죠. 이탈리아나 포르투갈에서는 아예 다른 나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밤나무나 레드우드 같은 거요. 이렇게 만든 배럴은 또 다른 풍미를 만들어낼 수 있겠죠. 또 어떤 것들도 있냐면요. 아예 스테인리스 스틸로 숙성을 하면서 그 안에 오크 칩을 티백처럼 만들어서 침용을 시킨다거나 오크 판자를 이렇게 넣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강제적으로 오크 향을 입히는 거죠. 물론 굉장히 효율적인 방법이지만 그냥 제 느낌에 그렇게 자연적으로 어울리는 것 같진 않아요. 저는 그냥 자연스럽게 오크 숙성을 한 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까베르네 소비뇽의 산지별로 얘기를 좀 해볼게요. 대표적인 산지는 당연히 프랑스의 보르도죠. 앞서 말씀드렸듯 프랑스의 보르도에서는 주로 블렌딩을 하는데요. 보르도의 기후 자체가 변동성이 강하기 때문에 당연히 시작은 경제적인 이유 때문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대표적인 만생종인 까베르네 소비뇽이 충분히 익을 만한 그 수확기의 기후가 따라주지 않으면 충분히 익지 못한 까베르네 소비뇽이 생산이 되고 그것은 그 한 해 농사를 망치는 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상대적으로 수확 시기가 1, 2주 정도 빠른 까베르네 프랑이나 메를로 같은 품종들을 섞어서 안정적으로 생산을 하기 시작한 거죠. 하지만 이렇게 수많은 기간 동안 블렌딩을 하다 보니 이 블렌딩에 또 다른 강점을 찾게 됩니다. 바로 각 포도들의 특징이 서로에게 상호 보완 작용을 한다는 건데요. 까베르네 소비뇽은 이 와인의 약간 뼈대 같은 것을 만드는 역할을 하죠. 태닌, 바디감, 산미 이런 것들을 통해서 숙성 잠재력을 만들어주며 여기 메를로가 들어가서 조금 더 둥글둥글한 풍미를 강화시켜주고 까베르네 프랑이 들어가면 과실미와 향을 더 증폭시켜주고 거기다 프티베르토가 들어가면 색상에 대한 선명도도 높여주거든요. 자, 그럼 프랑스 외에 다른 산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이태리에서는 1820년부터 피에몬트 지방에서 까베르네 소비뇽이 생산되어 왔다고 하니 사실 기간은 굉장히 길지만 오랜 기간 동안 크게 주목받지 못합니다. 누가 봐도 너무나도 이태리의 대표 품종은 산조베제와 네비올로였죠. 하지만 수십 년 동안 까베르네 소비뇽을 토착 품종과 블렌딩을 하는 연구들 통해서 이 방법을 개선시켜 나갔고 이게 바로 1970년에 슈퍼 투스칸의 탄생에 기여하게 되는 거죠. 슈퍼 투스칸에 대해서는 제가 너무 자세히 찍어놓은 영상이 있거든요. 일단 링크를 걸어놓을 테니까 이걸 참고해 주시고요. 이제 슈퍼 투스칸의 입지가 높아지면서 이탈리아에서도 산조베제의 품종의 중요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캘리포니아의 까베르네 소비뇽의 입지는 이제 너무나도 굳건하죠. 그 시작은 1976년 파리에서 일어난 파리의 심판에서 시작이 됐는데요. 프랑스 와인 전문가들이 블라인드로 한 시음회에서 스택스립 와인셀러의 1973년 까베르네 소비뇽이 1위를 했기 때문이죠. 이때 출품됐던 와인들 중에는 무통 로칠드도 있었고 몽로즈도 있었고 레오빌 라스카스도 있고 오브리옹도 있었거든요. 이런 유수한 와인들을 제치고 미국 와인이 1위를 하게 된 거죠. 이게 미국 와인의 세계적인 입지를 바꿔놓게 된 사건입니다. 이 캘리포니아에서도요. 소노마 카운티와 나파밸리의 까베르네 소비뇽의 캐릭터는 약간 차이가 있어요. 비교적 서늘한 지역인 소노마에서는 풀향이 더 강한 반면 나파밸리의 까베르네 소비뇽에서는 과실향이 좀 진하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죠. 제가 산조베제 편에 댓글에서 어떤 분이 이런 걸 물어보셨어요. 왜 보르도에서는 까베르네 소비뇽을 블렌딩 품종으로 사용을 하고 나파에서는 단일 품종
품종으로 사용하냐 이런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여러분들도 궁금하신가요? 이게 바로 기후 때문인데요. 보르도와는 달리 나파밸리는 연별로 큰 차이 없이 만생적인 까베르네 소비뇽이 충분히 숙성할 만한 일조량을 제공을 하기 때문에 매해 까베르네 소비뇽을 굉장히 안정적으로 생산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까베르네 소비뇽의 비율도 높아지고 아주 드물지만 까베르네 소비뇽 100%로 만드는 와인도 나오게 됩니다. 까베르네 소비뇽의 나파밸리에서도 오크의 사용은 전통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요즘의 트렌드가 마시기 좀 편한 와인들을 선호하다 보니 이제는 뭐 뉴오크만을 사용한다기보다는 뉴오크와 사용한 요크를 섞는다거나 아니면 뉴오크의 사용을 좀 배제한다거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크통을 크게 만든다거나 이런 형태로 조금 변화되어 가는 것 같아요. 다음은 남미입니다. 까베르네 소비뇽은 브라질, 페루, 칠레, 우루과이 등 남미의 거의 모든 지역에서 다 재배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통 포도나무에서 너무 많은 포도가 열리면 퀄리티가 저하되는 현상이 있거든요. 제가 나파밸리에 수확기에 간 적이 있는데 실제로 수확 직전에 거의 많은 양의 포도들을 가지치기를 해서 수확량을 조정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한동안 칠레에서는 이렇게 너무 많은 수확량 때문에 낮은 퀄리티의 까베르네 소비뇽을 생산한다는 오명이 생기기도 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수확량을 제한함으로써 퀄리티 관리를 잘 하고 있습니다. 이렇대요. 평평하고 온화한 지역에서는 기후의 영향을 받고 산악 지역에서는 때로와 그러니까 지질에 대한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칠레도 지역에 따라서 전혀 다른 스타일의 까베르네 소비뇽을 생산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콘가 지역의 와인은 병에서 숙성하는 데 시간이 필요한 폐쇄적이고 약간 단단한 구조로 유명하고 마이포밸리에서는 블랙커런트 같은 과일과 흙과 먼지가 많은 노트가 특징이에요. 또 콜차구아 지방이나 쿠리코 주변 같이 따뜻한 지역에서는 포도가 더 완전히 익어서 과일 숙성으로 인해 약간 장단감이 느껴지는 풍부한 과일의 풍미를 지닌 와인을 생산합니다. 이런 와인 같은 경우는 산도가 조금 낮고 타닌이 부드러워서 까베르네 소비뇽 치고는 드물게 바로 마셔도 좋다고 하니까요. 당장 마실 와인을 사고 싶다고 하시면 이 지역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21세기에 들어서 중국 와인이 세계 시장에서 주목받기 시작했죠. 중국에서도 까베르네 소비뇽이 나오는 걸 알고 계셨나요? 엠마가오가 닝샤의 실바이츠 와이너리에서 생산한 첫 빈티지는 중국뿐만 아니라 세계의 평론가들에게 찬사를 받았죠. 그녀의 레드 와인 중에 까베르네 소비뇽도 주요 품종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저희가 중국 와인을 접할 기회가 적은 건 국내 수입이 안 돼서 그런 것 같아요. 중국에 간다면 한번 꼭 드셔보시길. 왜냐면 퀄리티가 굉장히 많이 좋아졌다고 하더라고요. 한번 경험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까베르네 소비뇽은 병입 숙성 능력이 탁월한데요. 이 숙성을 통해서 타닌은 부드러워지고 새로운 맛과향이 더해지면서 복합성을 가지게 되죠. 그러면 이런 의문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까베르네 소비뇽은 몇 년 후에 마시면 제일 맛있어? 좋은 빈티지의 보르도 와인은 100년을 버틴다고 합니다. 제가 바로 어제 1945년 보르도 와인을 마셨어요. 해방년도. 심지어 1등급 와인도 아니었거든요. 물론 시음 적기냐고 하면은 약간 애매할 수 있지만 와인이 죽었냐라고 하면 살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보르도 와인의 생명력은 굉장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보르도가 아닌 지역에서도 까베르네 소비뇽은 30년 정도는 충분히 버티는 품종이라고 생각을 해요. 단지 약간 그런 생각은 있어요. 숙성된 와인은 경험이 많지 않으면 처음에 조금 낯설고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와인의 숙성도 천천히 높여가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최대 숙성뿐만 아니라 최소 숙성의 기한이 필요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보르도 와인 같은 경우나 나파의 컬트 와인 같은 경우는 마시기 편해지는데 거의 10년의 시간이 걸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 출시도 좀 늦게 하는 경향이 있죠. 일반적으로는 스페인이나 이탈리아 와인이 보르도 와인보다는 조금 더 마시기 편해진다고 말을 하고 이런 구세계, 구대륙보다는 신대륙 와인들이 조금 더 쉽게 열린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캘리포니아의 까베르네 소비뇽 같은 경우는 출시된 지 몇 년이 지나면 마시기 편해지지만 그렇다고 그 후에 더 좋아지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같은 빈티지 와인을 2병씩 사는 걸 좀 좋아해요. 그래서 한 병은 출시돼서 바로 마시고 한 병은 좀 묵혔다 마시고 그렇게 한번 드셔보세요. 좋아하는 와인이라면. 그러면 와인의 숙성했다는 매력을 느껴보실 수 있을 거예요. 호주의 까베르네 소비뇽
소비뇽은 비교적 좀 빨리 마시기 편하다고들 얘기를 하니까 바로 마시고 싶다라고 하면 신대륙 쪽으로 선택하시는 게 더 좋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 안 다른 지역이 어디 있을까요? 남아공? 남아공이 의외로 구대륙 스타일로 만든대요. 남아공의 까베르네 소비뇽도 한 6년에서 8년 정도는 지나야 마시기 편해진다고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까베르네 소비뇽은 숙성이 돼야 맛있는 품종은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제가 시음을 해볼까요? 오늘은 뭐 시음해요? 까베르네 소비뇽 100%의 와인을 가지고 왔습니다. 사실 제가 지난 시간에 한란 편에서 잠깐 소개해드린 적이 있어요. 한란의 3개의 와이너리 중에 까베르네 소비뇽 100%로 만든 와이너리가 하나 있죠. 본드 에스테이트. 그리고 그 본드 에스테이트에서 나오는 세컨 와인인 메트리약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본드 에스테이트에서는 싱글 빈야드로 만든다고 했잖아요. 각 밭별로 제품을 출시하는데 이 밭별의 캐릭터를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까베르네 소비뇽 단일 품종만을 사용한단 말이죠. 그럼 이 메트리약은 어떻게 만드냐? 그 5가지 밭에서 본드가 되지 못한 아이들을 모아서 만드는 블렌딩이에요. 그러니까 밭층 블렌딩, 품종은 까베르네 소비뇽 100%입니다. 제가 한번 마셔볼게요. 저는 지난주에 저희가 한란을 마셨잖아요. 너무 맛있었는데 이 메트리약도 저는 되게 좋아요. 제가 지금 1굿 빈티지를 마시고 있기 때문에 불과 4년밖에 되지 않은 아이잖아요. 당연히 입을 위에 짱짱하게 쪼는 타닌감이 있는데 이 타닌이 되게 기분이 나쁘거나 거슬리는 정도가 아니라 입맛을 올려주는 느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얘 분명히 숙성시키면 엄청 더 맛있을 거란 말이에요. 얘는 누가 봐도 숙성 잠들 게 엄청난 와인이잖아요. 근데 지금 마시는 게 조금 안타깝긴 한데 근데 맛있어요, 직관적으로. 단점은 이제 좀 가격이죠. 지금 서초가가 거의 60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한국에서 사게 되면 8, 90은 줘야 되지 않을까 싶은 가격대예요. 정말 비싸죠. 와인 한 병 치고는. 그러니 제가 얼마나 지금 눈물을 흘리면서 지금 오픈을 했겠어요? 근데 지금도 맛있어요. 너무 맛있죠? 그래서 저는 분명히 더 맛있는 걸 알지만 영빈을 마시는 게 죄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런 거잖아요. 제가 이걸 마시고 이게 지금 너무 맛있어. 하지만 계속 끝에는 묵히면 더 맛있을 거라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 느낌으로 이 와인을 사는 거잖아요. 이 와인에 더 올드 빈티지도 살 수 있고 이 와인을 사서 제가 묵힐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선택을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까베르네 소비뇽의 대표적인 향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각종 블랙베리, 블랙커런트, 카시스 이런 향 다 나고요. 삼나무 향 나죠? 당연히 얘는 그렇게 오래된 와인이 아니기 때문에 아주 숙성된 향은 아직 안 나요. 베리 향이 아주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그리고 약간 뭐 민트까지는 아니더라도 상큼한 향도 좀 나죠. 풀향 같은 게 스치긴 해요. 하지만 베리류의 향이 되게 압도적이죠. 향 너무 좋아요. 까베르네 소비뇽은 이런 것 같아요. 지금도 입에서 계속 이렇게 타닌도 남아있고 피니쉬가 엄청 길죠. 강한 와인이기 때문에 페어링도 되게 쉽게 할 수 있고 한국 음식과도 되게 잘 어울리고 중식이랑도 되게 잘 어울리고 스테이크 당연히 잘 어울리고 양고기 잘 어울리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음식과 페어링이 굉장히 좋은 품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양한 산지에서 나오는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비교해가면서 마실 수 있는 재미도 있다는 점. 숙성기한이 길기 때문에 변화되어 가는 과정을 보기에도 좋은 와인이라는 거. 제가 어제 그 45년 빈티지 마신 와인을 3개인데 50년대, 70년대, 00년 이렇게 마셨어요. 근데 정말 전혀 다 다른 와인이더라고요. 이렇게 숙성에 대한 걸 알아가는 재미도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드셔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까베르네 소비뇽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는 다른 품종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 저는 와인을 처음 마시기 시작할 때 까쇼를 진짜 저렴한 칠레 와인으로 먹었거든요. 너무 맛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되게 싸구려 품종이기만 한 줄 알았어요. 충격적으로 맛이 없는 걸 먹었었거든요. 오데샷도 가격 아세요? 스크리밍 이글 가격 아세요? 잘못했어요. 나파 컬트 가격들 지금 가격이 막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는데. 아니 그래서 정말 스펙트럼이 넓은 것 같아요. 그럼요. 5,000원짜리 와인부터 500만 원짜리까지 나오는 게 까베르네 소비뇽이에요.